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1탄 초기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르네상스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관점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당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중세에 살고 있지 않다고 깨달았다는 점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인들은 어땠을까요? 중세인들은 자신들이 고전시대 혹은 다른 시대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란 율법의 시대 혹은 은총의 시대 정도로 이해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역사는 히브리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이 결합된 형태로 중세가 기독교의 시대라 해도 그 안에 어느 정도 그리스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카톨릭의 신학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였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활용되어 중세 신학을 좀 더 단단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세 카톨릭 천년 동안 단단히 결합되어 있던 히브리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의 결합은 이후 점차 시간이 흘러 이 이질적인 결합 중 그리스적인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그리스 로마의 인문정신 후마니타스를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를 통해 인간성이란 개성을 통해 드러나고 이 개성은 개인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아닌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르네상스가 인간성, 개인을 중시하게 했다 해도 시대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테지만 르네상스의 미술도 결국은 천국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17세기까지 기독교에 의해 감행된 마녀재판이라는 것도 성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 미술사적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점을 얘기하자면 중세시대 성당은 초월적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사물의 형상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빛으로 환원해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지금 보시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재료에서 나오는 빛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금박, 은박, 보석 등으로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포교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기독교의 어려운 철학적 내용을 오로지 말로만 전하기엔 당시 야만인 수준이었던 유럽인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온 얘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성상이나 성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중세교회는 성서에서 일어난 일들, 즉 아주 먼 옛날에 있던 일을 마치 현재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실적인 그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미술적 용어로서 재현이란 영어 단어, represent는 과거의 것, 즉 현재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은 것을 현재 다시 우리 눈앞에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일을 현재 생생하게 다시 불러내는 일은, 즉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르네상스 시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세시대부터 어느 정도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성상 문제로 돌아가서 포교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할 수 없이 초기 기독교 교회가 그 당시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곳이든지 원칙주의론자가 과격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드냐고, 왜 천빈해야 할 교회가 금은 보석 등으로 치장하며 사치스러워지는 것이냐며 화를 내고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만들어온 성상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에서 9세기 성상 파괴 운동과 연결됩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골머리를 앓았겠지요. 그런데 교황청은 이 성상 파괴에 대해 조금은 황당하면서도 재치 있는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성상은 우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면 안 되고, 또한 성상은 우상이 아니니까 굳이 파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이 성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에 두 갈래로 분열됩니다. 하나는 성상을 포교를 위해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 또 다른 하나는 성상을 절대 반대하는 동방정교회로 분열됩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기로 넘어가기 전 시대 상황에 대해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르네상스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첸토라 불리는 14세기의 초기 르네상스, 콰트로첸토라고 불리는 15세기 전성기 르네상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퀴텐토라고 불리기도 하고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화풍인 매너리즘이라고도 불리는 16세기의 후기 르네상스입니다. 14세기 초기 르네상스 시기엔 피렌체 예술가들이 많이 활약했는데요. 지오토, 기베르티, 도나텔로, 브루넬리스키, 마사치오, 보티첼리 등이 활약하였습니다. 그럼 이들 초기 르네상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며 르네상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책형이랑 같은 주제로 스승과 제자가 만든 작품의 비교를 통해 중세 스타일과 초기 르네상스 스타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의 왼쪽에 등장한 그림은 치마부에의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등장한 작품은 치마부에의 제자 지오토의 작품입니다. 둘 다 십자가 책형이랑 같은 주제로 비슷한 구도로 그렸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지오토의 천재적인 관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른쪽 지오토의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몸무게가 아래로 쏠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냥 몸이 아래로 쏠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비뼈와 복근 부분을 보시면 명암과 양감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성모자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치마부에의 성모자상입니다. 오른쪽은 지오토의 작품입니다. 앞선 작품과 마찬가지로 역시 비슷한 구도이지만 우리는 스승 치마부에와 제자 지오토의 작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스승 치마부에의 그림은 선 위주인데 반해 지오토는 명암과 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의 옷주름을 보면 치마부에는 선으로 옷의 주름을 표현했지만 지오토는 명암과 면을 통해 사실적인 옷주름을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지오토는 르네상스보다는 중세의 마지막인 고딕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레모도 그를 르네상스 작가로 부르는 이유는 그의 작품에서 중세시대에는 볼 수 없던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에 예수와 성모, 성자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경우 장인들은 보통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동네 성당을 듣는데 온 힘을 다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13에서 14세기 정도 되면 당대의 미술거장들은 이웃 동네로 출장을 갑니다. 지오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뛰어난 미술 실력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까지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오토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벽화인데요. 르네상스에 발달한 이와 같은 벽화를 프레스코라고 부릅니다. 성 프란체스코 성당은 프란체스코 성인이 묻혀 있는 것으로 유명한 카톨릭 순례지로 지오토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화를 그림에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화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성은이란 성스러운 상처를 뜻하는 말로 1224년 프란체스코 성인이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단식 기도를 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입었던 5군데의 상처, 즉 양손, 양발,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가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성흔인각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신비롭고 성스럽다 보니 그림에도 자주 표현되는데요. 왼쪽이 당시 다른 화가에 의해 그려진 성흔인각이고요. 오른쪽 것은 지오토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또 다른 예술가 기베르티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 옆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산 조반니 세례당입니다. 산 조반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을 뜻하는데요. 이 세례당은 12세기 초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 이 세례당의 문이 매우 낡았기 때문에 당시 매우 부유했던 피렌체인들은 자기 도시의 수호 성인인 산 조반니와 관련된 이 세례당 문을 고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1402년 청동문 부조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사실 이 공모전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주제로
옷을 입고 있는 인물, 그리고 벗은 인물, 동물과 식물, 배경이 되는 풍경이 함께 묘사되어야 한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전의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가 바로 기베르티와 브루넬리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바로 기베르티였습니다. 브루넬리스키의 작품이 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베르티의 것은 생동감, 그리고 입체감과 공간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술사가들은 생동감과 공간감을 잘 살린 기베르티의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된 것을 두고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다른 미술사가들에 의하면 기베르티가 당선된 실질적인 이유는 기베르티가 만든 부조의 속이 밀랍으로 채워져 있어 브루넬리스키가 만든 부조 작품보다 청동을 약 7kg이나 덜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면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 공모전을 한 청동문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조 공모전에 나온 청동문은 동쪽에 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조는 동쪽이 아니라 북쪽의 문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기베르티의 계약 기간은 9년이었지만 이 문을 만드는데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이 문을 너무나 잘 만든 나머지 피렌체인들은 하나의 문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동쪽 문으로 가야 할 이 부조는 북쪽으로 보내지고 이렇게 동쪽에 더 멋진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믿음의 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문은 후대 미켈란젤로에 의해 천국의 문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천재 미켈란젤로의 눈에도 이 문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천국의 문으로도 손색 없다고 경탄한 것에서 해당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각가 도나텔로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피렌체에 있는 오르산 미켈레 성당의 성 조지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오르산 미켈레 외벽에 있는 조각상들은 복제품이고 진품은 성당 내의 박물관이나 마르젤로 미술관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도나텔로는 앞서 잠깐 얘기한 브루넬리스키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 둘은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브루넬리스키는 산 조바니 세례당 청동문 공모전에서 패한 후 조각을 포기하고 절친한 사이였던 도나텔로와 함께 로마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이 둘은 고대의 조각상들을 직접 보고 그 양식들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이러한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 양식을 자신들의 작품에 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 조지는 악령에 잡혀가는 공주를 도와 악령을 쫓아낸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 조지상을 확대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각상이 벽면에 꽉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째려보는 듯한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도나텔로는 성 조지라는 인물이 1000년 혹은 100년 전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마치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조각상 다윗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점이 많은 조각상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콘트라포스토, 두 번째는 나체입니다. 어깨와 골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쏠려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콘트라포스토와 기독교가 공인되고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면 거의 볼 수 없었던 나체의 동상이 그의 조각에서 이렇게 부활하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에 있었던 요소로 르네상스, 즉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고대적 요소의 부활이 도나텔로의 조각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앞에서 기베르티와 함께 산 조반니 세례당 청동문 공모전에 마지막까지 후보 2인으로 남아있던 브루넬리스키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각상이 바로 브루넬리스키입니다. 브루넬리스키는 13세기 말부터 진행되었으나 성당의 지붕이라 할 수 있는 돔을 만드는 데 실패해 약 51년간 천장이 뚫린 채로 방치되었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돔을 완성시켜 피렌체 최고 거장으로 인정받은 초기 르네상스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건축물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입니다. 잠시 해당 건축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18년 피렌체에서는 지붕이 뻥 뚫린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지붕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하는 공모전을 했고 1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브루넬리스키가 당선되었을 때 당시 피렌체인들은 그때까지 딱히 대단한 업적이 없었던 그런 브루넬리스키를 못 믿어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딱히 관련 업적의 자격증도 해당 경력도 없는데 참신한 자기소개서와 입사에 대한 포부를 기가 막히게 잘 쓴 사람,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바로 브루넬리스키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피렌체인들이 브루넬리스키의 자격을 의심했고 당시 이미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던 기베르티를 부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20년 전 산 조바니 세례당 청동문 공모전에서 기베르티 때문에 떨어져 이리저리 방황하며 로마까지 가서 5만 가지 일을 했는데 또다시 기베르티를 보는 게 싫었던 브루넬리스키는 기베르티에게 공사 계획 등을 전혀 말해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기베르티는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건축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파격이라고밖에 할 수 없던 브루넬리스키의 동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렌체인들은 이 일을 브루넬리스키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고 브루넬리스키는 16년 동안 이 지붕을 보란듯이 멋지게 완성시킵니다. 다음은 회화에서 두각을 나타낸 마사치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토스카니 출신의 마사치오는 피렌체로 건너와 지오토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브루넬리스키와 도나텔로를 알게 되었고 그들과 어울리며 원근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근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은 신기하게도 화가가 아닌 건축가 출신 브루넬리스키였습니다. 그는 건축물들의 높이와 너비들을 자로 정확히 측정한 다음 정확한 비례대로 축소해 나무판에 옮겨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판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거울에 반사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통해 기하학적 비례로 축소된 형태가 실제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그림에서 원근법적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마사치오에게로 돌아와 1423년엔 브루넬리스키와 도나텔로의 영향으로 마사치오는 자신의 스승인 마놀리아와 함께 로마로 가서 고전을 공부하게 되었고 사실적인 표현에 대해 연구합니다. 이후 피렌체로 돌아온 마사치오는 초기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회화 중 하나로 불리는 성삼위일체를 그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본 당대의 사람들은 벽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다며 격찬을 했는데요. 프레스코로 벽에 그려진 이 그림의 공간감과 원근법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처럼 마사치오 역시 과거의 사건이 마치 현실에 있는 감상자의 공간과 연결된 느낌을 주고 싶어 했으며 그의 관심은 화려한 색감과 같은 요소보다는 원근법,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그 뒤로 쑥 들어간 공간의 표현에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사치오의 중요한 작품은 산타 마리아 델 까르미의 성당에 그려진 프레스코 화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사치오의 세금을 바치는 예수에 관한 프레스코화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백발에 주황 옷을 걸치고 있는 남자인데요. 성 베드로입니다. 성 베드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 그림에 그려진 예배당이 성 베드로의 일생을 표현하는 그림을 둬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총 3번, 즉 맨 왼쪽에 한 번, 가운데 한 번, 그리고 오른쪽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 베드로를 등장시켜 다소의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을 한 장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은 비록 예수가 정중앙에 있다 하더라도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초기 르네상스를 마무리 짓는 인물로 산드로 보티첼리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티첼리 역시 피렌체 태생의 화가로 사실은 형인 안토니오 보티첼리 밑에서 금속 세공사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라 빌리포 리피에게서 배우고 마사치오의 그림에 영향받아 화가로 전향합니다. 이후 1470년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작업장을 차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꽃의 도시 피렌체를 주름잡던 메디치가의 주문으로 제작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메디치가는 뜬금없이 왜 이런 그림을 주문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15세기 피렌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은 메디치 가문이었으나 이 메디치가의 숙적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파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치 가문 역시 재력이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통치자나 다름없었던 교황과 손잡고 있었기에 메디치 가문이 완전히 피렌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메디치가에서는 당시 수장 로렌초 메디치의 동생 줄리아노를 파치 가문과 정략적으로 혼인시켜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파치 가문의 음모로 결혼은 파기되고 동생 줄리아노는 죽게 됩니다. 이에 로렌초는 파치가의 복수를 결심하고 파치가와 가까이 지내던 교황을 적으로 두지 않기 위해 교황과 친하게 지내던 나폴리 왕가와 혼인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배경에서 메디치가와 나폴리 왕가의 결혼을 기념하고 이 결혼이 피렌체에 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 주문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그림을 보면 제목이자 소재인 봄은 메디치가와 나폴리 왕가의 결혼을 통해 파치가를 쫓아내 혼란이 있었던 꽃의 도시 피렌체에 다시금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티첼리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비너스의 탄생도 메디치가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주문된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작 중 하나이지만 사실 이 그림은 르네상스의 다른 그림처럼 사실성이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비너스의 목을 보면 좀 길고 왼쪽 어깨는 탈골된 것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 작품을 볼 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아름답다, 우아하다 라고 비너스의 산뜻하고 화사하고 우아한 모습에 감탄합니다. 이렇듯 우아하고 아름다운 색감과 선묘사는 보티첼리가 이룬 독자적 예술로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세밀한 표현은 금 세공사로 일한 경험의 영향으로 보이며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면 정말 조각상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보티첼리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만 그렸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보티첼리 말기의 그림으로 16세기 초반 제작된 것입니다. 1498년 피렌체에는 사보나롤라라는 수도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며 세속의 그림, 음악, 문학 등을 사악한 쾌락을 쫓는 것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광신도들을 시켜 피렌체의 많은 예술품들을 몰수해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허영의 불꽃이란 일을 벌입니다. 이때 보티첼리는 사보나롤라에게 영향받아 자신의 화풍을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암튼 사보나롤라의 지나치게 과격한 사상은 교회 내부에서도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 이후 이렇게 화형에 처해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초기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 회화 부분에서는 지오토와 보티첼리 그리고 마사치오, 조각 부분에서는 기베리티와 도나텔로,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는 브루넬리스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성기 르네상스에 대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